문득 유튜브 보다가 요거 들었습니다. 요즘 이거 많이 나오거든요. 어, 이제 곧 하락장이 올 테니까 뭐 대공황 투자 전략이라느니 뭐 침체라느니 이 기회를 잡아라 뭐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주식 강의하는 것 쭉 나오거든. 제가 그 비용을 아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뻔하거든. 외길이라서. 그래서 제가 그 비용을 아껴드리겠습니다. 경기 침체 투자 전략. 자, 그 백엔드 멘토랑 이야기를 했을 때 30대가 명품 사면 버블이고 30대가 집 사면 평시고 30대가 가차하면 침체인데 세상이 힘들 때 사람은 도박을 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겁니다. 일단 크게 장이 세 가지가 있죠. 상승장 플러스점 환경이죠. 이제 다 같이 돈을 벌어. 그럼 이 경우에는 우리가 트릴레마라고 했듯이 세 가지 중 두 가지만 택할 수 있어요. 안정성은 시장에 맡기고 수익성과 유동성 위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성장주라든지 하이드 채권이라든지 콜옵션, 롱보든지 뭐 근데 용은 기본적으로 기술주 투자하는 것들 이렇게 갑니다. 횡보장은 뭐냐? 유동성, 안정성, 수익성을 포기하고 가야 돼요. 배당주, 가치주 뭐 이렇게 가는 거고 하락장은 여거는 마이너스 썸이잖아요. 그러면 맞으면 안 돼. 근데 내가 가만히 현금의 이자만 받는 것만으로도 구매력이 증대해요. 그럼 안정성이 최우선이에요. 그리고 유동성, 수익성은 아니 뭐 인플레이션을 막는 게 목적인데 디플레이션 시기에 하락장이 생길 텐데 왜 굳이 내가 수익을 내야 되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익이 나는데 저쪽이 나는 상관이 없어. 이거 상대평가니까 구매력 기준점이니까 화폐 가치만 돌아오면 돼. 그래서 디펜시브 섹터 배당 계속 나오거나 아니면 이런 시기에 화장품이라든지 근데 화장품도 떨어질 땐 주가는 같이 떨어져요. 식료품이라든지 그런 건데 이미 떨어질 땐 다 떨어지기 때문에 국채가 제일 좋습니다. 국채 그리고 이자 받는 거 이게 제일 좋아요. 보통 이제 한국에서 이거 미리 준비하는 방법은 이제 달러나 엔나 이제 트레이딩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이런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요 편은 특이하게 결론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자잘한 썰을 풀 거거든요. 결론 먼저 이야기할게요. 유동성이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유동성, 현금이 계속 들어오는 거 혹은 언제든 환금할 수 있는 거 유동성이 포기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럼 뭐다? 수익성과 안정성 중에 뭘 포기할 거냐? 요걸로만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유동성을 포기하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게 트릴레마 중에서 절대 하나는 포기하지 못하는 투자의 특징입니다. 유동성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현금이 들어오는 거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돼. 현금 비중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돼요. 하락장 있고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 해칭이 된다는 거잖아. 가만히 있어도, 현금 가지고 있어도. 저쪽 마이너스 10% 떨어져. 나 10%번 거야. 왜냐면 구매력이 10% 증가했으니까. 그럼 굳이 왜 이자만 받고 있지? 여기에 5% 이자를 받아? 그럼 난 18% 증가한 거야. 왜 굳이 내가 이걸 하고 있어야 되지? 이 상태입니다. 모든 전략에서는, 투자 전략에선 현금이 들어오는 걸 고려하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헤지펀드가 유동성이 없다? 은행이면 뱅크런입니다. 펀드 매니저면 미친 상태, 과도한 버블이에요. 2025년 1월, 2001년 이후 최대 현금 비중을 가졌던 게 헤지펀드입니다. 현금 비중 최저다. 이 안전자산에 대한 배분이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현금 배분이 200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2024년 12월이군요. 자, 이게 나왔어요. 자, 고치자. 2024년 12월. 자, 이게 미국의 상태예요. 얘들 4월에 지금 손절했죠. 헤지펀드가 주도해가지고 손절했죠. 그럼 왜 손절했냐? 이거 떨어진 거 헤지펀드가 손절한 거란 거잖아. 잠깐만. 내가 12월에 너무 현금 비중을 적게 가지고 있었는데, 횡보장 하다가 이거 하락장 갔다. 큰일 났다. 이거 빨리 손절해야 된다. 안 오른다. 얘들 물려가지고 인플레이션 공포 막 이렇게 지금 현재 조작질 하고 있거든요. 조작질. 그러면은 주가가 상승할 거라는 기대를 만듭니다. 그럼 최대한 반등할 때 돈 빼고 손실을 줄이는 거야. 돈 빼고 손실 적게 막으려고 지금 현재 이직거리 하고 있는데 자꾸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 날 거다, 주가 오를 거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기대값이 지금 증가했어요. 인플레이션 기대. 이건 뭐다? 그냥 기대예요.
이게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생기는데 파생 상품으로도 인플레이션 기대값이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경영자들에게 이거 가격 올라갈 거니까 미리 구매해도, 혹은 관세 때문에 일시적으로 미리 구매해 두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자체는 올라가는데 인플레이션 기대값이 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게 하락장에서 물렸을 때, 금리가 한두 번 떨어졌을 때 물렸을 때, 이게 월가들이 떠드는 방식 중에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걸로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왜 전부 롱으로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니야? 금리 지금 떨어지면은 엔캐리 터져요. 그럼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요거 전에 최대한 손실 막아야 돼요. 그리고 요거에서 하나 더 있습니다. 양쪽에서 균형을 맞춰서 매수를 하잖아요. 기대 인플레이션을 올린다는 뜻은 말장난으로 이 글로벌 전망 모형을 보면요,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잡혔을 때 보면은 실질 인플레이션보다는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금리를 조작을 합니다. 중앙은행이. 그리고 이 기대 인플레이션은 파생 상품과 말장난으로 조작할 수 있고, 중앙은행도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높을 때 말장난으로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말로 하는 중앙은행이라고 하고, 이게 그린스펀 이후부터 나오는 거예요. 월가도 이런 식으로 장난질하고, 원래 주가나 이런 거 장난질 하는 애들이 얘들이잖아요. 그래서 말장난으로 인플레이션 기대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무슨 이득이 있는데, 금리가 이게 환전하기 전까지 어느 정도 반등했을 때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 있는 상태가 있으면 미국의 단기 채권을 조금이라도 높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손실이 최소화될 수가 있죠. 이거를 지금 현재 장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터지면 안 돼. 터지면 장난질이 더 이상 통용이 안 돼.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낮춰야 되는 거고,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조금이라도 높은 기간으로, 자기들도 언젠가 이게 떨어질 거라는 게 아는데 최대한 높은 상태로 유지를 해가지고 단기 채권으로 전환해야 돼. 그래야 손실을 최대한 적게 막을 수가 있어.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 장에서 피해 있는 게 좋죠. 뭐 가지고 있는 건 뭐 계속 가지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 장에서 피해 있는 게 좋죠. 달러도 어느 정도 환전을 하고. 두 번째, 그럼 하락장일 때 위험할 때 금리 상승기, 금리 하락기, 엔캐리 쇼크, 요렇게 쭉 이어지거든요. 하락장의 시기에. 이게 다음 단계, 우리가 지금 아직 보지 않은 단계인데, 달러 샀다가 미국 주식 먹고, 그리고 팔고, 엔화 샀다가 환전하고, 이런 시기에는 실물 경제 활동에서 돈 들어온 게 줄어요. 또 동시에. 그러면 저거 환전한다. 멘토 비용도 제가 지금 900원 이하에서 엔화 산 걸로 지불하고 채권으로 현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동성 전략을 항상 짜놔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환전이라는 이 전략이 있다. 환전 먹기가 딱 좋다. 그래서 유동성 전략을 항상 사놔야 됩니다. 우리는 원화를 쓰잖아요. 미국 금리가 올라갈 때 미국으로 돈이 몰리는 이유도 그쪽 사람들은 달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동성 때문에 달러가 몰리는 겁니다. 금리를 올렸는데도. 세 번째, 상승장, 횡보장, 하락장. 요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락장, 그러면 이제 하락장에서 횡보장이 오면, 상승장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승장은 분명 이게 맞아. S&P 500 이렇게 쭉 해가지고 횡보장을 갔다가 하락장을 가는 거. 그래, 맞아요. 근데 하락장에서 횡보장하고 추가 하락장이 옵니다. 여러분, 팬데믹 때 어땠죠? 하락장 갔다가 반등 빡 갔죠. 하락장 갔다가 반등 빡 갔죠. 하락장 이후 횡보장으로 상승장이 오지 않아요. 하락장 이후 한 번에 빡 올라갑니다. 하락장에서 횡보를 한다는 뜻은 추가 하락장이 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100%는 아니겠지만 한 60%, 70%는 이래요. 다들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을 하냐? 하락장에서 횡보장, 지지선을 다졌군. 그래서 상승장이 오겠지, 반등하겠지. 왜 안 오지? 이 생각합니다. 하락장에서 바로 상승장이 오는 경우는 있어도, 하락장에서 횡보장이 오면요, 그거는 추가 하락장이 온다는 뜻입니다. 저건 보통 어떤 경우가 되냐? 떨어졌을 때 평가하는 게 시장으로 평가를 해요. 가치 투자로 종목별로 평가하는 거예요. 종목 선정이 중요해요. 하락장에서는. 근데 시장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뭐 상승장이랑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잖아. 다트를 어딘가 던지면은 맞겠지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하락장에서는 종목 선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거 돈 상관없이 그냥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돼. 당연히 한 번에 사면 안 되고. 그래서 떨어졌을 때 평가하는 건 가치 투자로 평가하는 거지 시장으로 평가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장으로 평가하는 건 상승장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이 상승장입니다. 그건 탑다운으로 보겠다는 건데 안 되지. 그래서 하락장에선 종목 선정이 메인입니다. 워렌 버핏도 언제 오를지 몰라서 가치상으로 더 이상 밑으로 안 떨어지겠다. 안정성 위주로 보고 사는 게 이 가치 투자예요. 그리고 안 변하는 거. 뭐 어차피 원유 쓸 거잖아. 초콜릿 먹을 거잖아. 떡볶이 먹을 거잖아. 라면 가격 이미 올랐어요. 그러면 안 사요. 집 안 지을 거야? 피자 안 먹을 거야? 코스트코 안 가? 월마트 안 가? 이마트가 위태로워요. 한국에선. 한국식에서는 안 통해. 이게 좁고 사람들이 너무 액티브해요. 새로운 걸 많이 사고 그래요.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가 많을 뿐 생각보다 패시브 새로운 걸 잘 안 받습니다. 지역 단위로 안 벗어나는 사람들도 많고 여권 없는 사람들도 많고 사람들 비중이 생각보다 안 커요. 3대 4대 이런 식으로 패시브하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본도 비슷하고 여권 잘 안 가지고 외국으로 잘 안 나오고 새로운 거 잘 안 먹고.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처럼 그렇게 액티브하지 않습니다. 패시브하게 먹었던 거 계속 먹고 가던 가게 계속 가고 그런 식으로 많이 살아요. 근데 한국은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어요. 그래서 새로운 거 계속 사고 그런 식으로 갑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실수가 되냐? 하락장에서 횡보장이 오고 추가 하락장이 오는데 막 상승장이 올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게 무슨 실수가 되냐? 머릿속에 수익성밖에 없고 유동성을 포기하게 됩니다. 유동성을 포기하게 돼요. 처음 투자하는 사람들은. 유동성을 저기 밑으로 내리면 안 되는데 유동성을 최하로 내려버려요. 그래서 현실은 횡보장인데 유동성, 안정성, 수익성을 포기해야 하는 장에다가 수익성, 유동성, 안정성 이게 잘 투자하는 기준점이 이겁니다. 자기 상상은 이거야. 이게 오겠지. 근데 2단계 하락장을 만들어요. 수익성을 최하로 내려야 돼. 근데 일반적으로 유동성 잘 안 남기는 성향이 있어. 그냥 미수까지 쓰는 사람들도 있고. 뭐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요렇게 가야 되는 장에다가 요렇게 투자를 해놓은 상태가 됩니다. 추가 하락장이 오면 지옥이 되는 거죠. 이게 최하로 내려가 버려. 안정성이 최상으로 했는데 내가 배제한 건 안정성인데 수익성이 최소화해야 되는 장에서 나는 수익성을 최대화했고 안정성이 최대화해야 되는 장에서 안정성을 최하로 세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3단계 실물 현금도 없고 내가 실물 경제에서 들어오는 현금도 없고 임금도 없고 예를 들어 구조조정 나 있고 뭐 잘렸거나 해고당했거나 요런 시기 하락장 때 꼭 이게 겹쳐서 오거든요. 이러면은 현금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손절쳐야지. 이 현금화 시키고 난 다음에 자산가치 떨어지고 현금도 없고 생활비로 써야지. 그 순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투자는 유동성을 어떻게 만들까 이거에 관련된 투자입니다. 부동산 버전을 볼게요. 부동산은 진짜 유동성을 포기한 장이에요. 마음대로 팔 수 없는 시장입니다. 이 시장은 뭐 상승장, 수익성에서 안정성, 하방으로 갈아놓고 가는 시장이에요. 유동성은 항상 최하위야. 횡보장, 안정성이 최우성이야. 하락장, 안정성이 최우성이야. 결국에는 안정성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장이라는 뜻이잖아요.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그럼 지방 부동산을 사면 안 되는 이유가 이 안정성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세금이 계속 나가고 이자가 계속 나가. 내가 이 이자 비용을 감당 못한다? 파산이에요. 즉 여기에 유동성 오직 내가 실물로 일하는 걸로 감당을 하는 겁니다.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거. 그럼 마진콜 없죠? 여기에는 이자를 갚고 싶지 않아. 그럼 부동산 하락이 났어. 주담대 걸려있지만 이게 너무 금리가 높아. 안 팔려요. 이때 안 팔려. 그래서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내 유동성이 있어야 돼. 그건 뭐? 오직 내 일하는 역량에서 나오게 됩니다. 안 된다? 죽는 거지. 그래서 서울권 부동산이
제일 많이 비싸지는 이유가 안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얼마나 떨어지느냐 문제에서 안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절대 이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주식이 유동성이라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개인 실무 정도의 어느 정도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플러스 나머지는 안정성입니다. 그래서 종목 선택에서 서울권 부동산이 계속 올라오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안정성. 그럼 저 안정성은 뭘로 만들어지냐? 일자리. 그걸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번외적으로 하면 27세 이상 여성이 아파트 고층에 살 때 유산 확률이 올라가요. 고층에 살아가 보니까 7층 넘어가니까 모기가 안 들어오는 건 알겠는데 산소가 부족한 게 느껴져서 제가 베란다 열고 정문 그냥 아파트 그 현관문 열었어요. 도둑놈 들어와 봐라. 내가 여기에 목검 갖다 놓고 들어오면 쳐 죽인다는 생각으로, 난간으로 올라오면 그거 밀어 죽이고 들어오면 쳐 죽인다는 생각으로 열고 살았습니다. 이상하게 숨쉬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여기 나랑 안 맞구나. 그래서 저는 고층을 싫어하는데, 고층이 나이 들수록 만병의 원인이고 공기가 부족해서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거 서울권 부동산에서 이런 식으로 걸려있다는 거 바꿔 이야기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 중국이랑 똑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저기 내수 시장이 걸려있는 것도 있지만은, 저출산으로 이렇게 인구가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파산을 선언해버리면은 은행의 스트레스 위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부동산 PF까지 다 걸려있고, 투자 부동산까지 걸려있고. 그래서 뭐다? 여기 인구 떨어지면은 남은 건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청년들 쥐어짜서라도 외국인들 최대한 끌어모으고, 중국인들 부동산 그런 식으로 많이 사니까 최대한 끌어모으고, 그리고 외국 자금 끌어모으고, 금융 리스크를 없애버려야 돼요. 끌어모으고, 그리고 그나마 유지하는 방법이 관광 최대한 활성화하는 거. 그러다가 유럽이 10년 동안 저지랄 났지. 그게 보통 정책이에요. 부동산 리스크가 나버리면 내수도 죽지만은 은행 금융위기까지 와버린다. 이걸 미리 예방해야 되겠다. 그럼 뭐지? 중국 자금 들어와. 서구 자금, 리츠 자금 들어와. 그래서 모건스턴이나 이런 거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빌라라도 사라는 거예요. 이거 부동산 여기 월세 앞으로 엄청 오를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관광 활성화. 이거 하는 작업, 이거 하는 작업. 그리고 난 다음에 노후자금 없지? 이거 이자 갚나고 주택연금. 야, 정부가 먹을게. 주택연금. 그래서 재건축해서 나중에 또 돈 생기는 애들한테 팔아넘기면 되니까. 그거를 지금 현재 어떻게든 하고 있는데, 정부가 돈 최초로 뿌린 것 자체부터가 문제가 심각해요. 여러분들은 이걸 왜 부동산을, 보수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어느 정도 오르지 않게 만드는 수준에서 하방 경직을 만드는데, 왜 미분양 저거 정부 돈을 사주냐 하거든요. 저거 한번 터지면은 중국 꼴납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경제 시스템 자체가 작살나는 거야. 물론 이제 질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야, 그리고 배 아픈 사람들 입장에서야 그 폭락하는 게 낫지. 나은데 그 폭락하는 게 경제 시스템 자체가 터지는 위기까지 나온다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하방 경기만, 애초에 돈 뿌리는 것 자체가 하면 안 되는 짓이었는데 돈을 뿌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탈출을 하십시오. 여기는 일단 엔지니어들이 먼저 탈출해야 더 이상 여기 사는 게 지옥이구나. 장기적으로 최대한 서울에서 쫓겨나게 될 겁니다. 적어도 X세대, 86세대, 자식들 세대부터는 그게 확정이 될 거예요. 서울에서 쫓겨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세대들도 아마 노인 정도 되면 서울에 쫓겨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 생각합니다. 서울에 남는 거는 몇몇 안 남게 될 거예요. 이게 필터링 효과가 강해졌어요. 지금 현재 상태가. 그래서 서울은 거의 관광도시 비스무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산업도시보다는.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잖아. 경기권으로 산업도시 있고, 서울은 소비도시가 되고 있고, 지방 광역도시랑 똑같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네 번째, 수익성이 구매력으로 보면 자유도, 의존성 없음으로 결정이 납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구매력으로 다 치환을 해봐요. 구매력으로 다 치환해보고, 주가로 보는 게 아니라 구매력으로 다 치환해보면 이거 전부 상황별 자유도입니다. 의존성이 없는 거. 상승장에는 굳이 안정성으로 내가 의존성이 안 생기잖아. 수익성과 유동성으로 그냥 시장 통해서 가다가, 행보장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자유도가 제일 높아요. 그리고 하락장에는 내가 이자 계속 받고 안정적으로 계속 돈이 나오는 게 제일 현금이 높습니다. 저 하락을 안 맞는 거.
그래서 하락장을 맞는 것보다는 그냥 배당 계속 맞는 게 낫지. 투자 좀 쉬어도 돼. 뭐가 자유도가 제일 높은가? 이거에 대한 교육과로 나오는 겁니다. 상승장, 뭘 사도 올라가니까 자유도가 높아요. 팔기도 쉽고. 행보장, 파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성이 최고가 됩니다. 하락 물리면 자유도가 완전 떨어지게 됩니다. 안 물리는 게 최고야. 하락장, 유동성에 집중하는 거예요. 뭐 현금 내가 많을수록 좋다. 그러면 저 하락 일단 안 물리는 것도 좋지만 물려봐야 뭐 어차피 다른 데서 현금 나오는데 그럼 상승장까지 기다리면 되지. 내가 전체 자산으로 총 자산으로 결정해 보면은 이건 뭐 큰 문제 아니야. 사소해. 비트코인 좀 떨어져도 뭐 다른 데 돈 나오는 거 많아. 딱 이런. 그래서 이번 위기 기회를 잡아라. 투자로 인생 안 바뀝니다. 오히려 한 방에 말아먹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인생은 언제나 의존성이 해결되어서 일도 투자도 하나의 포트폴리오가 되었을 때 작은 영역이 되었을 때 그게 진짜 장기적으로 바뀌어요. 내가 비트코인 초창기에 거래소에 일을 했다.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해가지고 새로운 영역에 투자 자산이 생겼다. 그 다음에 뭘까? 뭐 AI 쪽에 일을 하고 주식하고 지분하고 채권하고 이렇게 이자 소득을 다 가지고 있게 되었다. 투자 영역이 굉장히 다양해졌어. 그리고 내가 돈 버는 영역도 다양해졌어. 자, 이 다음에 뭐 해볼까? 새로운 노드가 계속 확장될수록, 기능이 확장될수록, 얘는 그래 배당을 주는 거고, 얘는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얘는 이제 투자했더니만은 성장주가 되는 거고. 뭐 전체적인 자산을 보면 뭐 하나 떨어져 봐야 아니 난 현금 계속 나오는데 뭐 손댈 거 필요 없는데 이 중에 뭐 하나가 나락가도 뭔 상관이야. 이런 게 자유도예요. 자유도. 의존성이 없어요. 특정 자산에 대한 의존성. 그걸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다섯 번째, 기본적으로 대중과 반대로 가는 것만으로도 이익이 올라갑니다. 왜? 분모가 적어져야 배당이기 때문에. 분모가 적어져야 나눠 먹는 사람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 배당률이 올라갈 거 아니야. 상승장 잘 보면요. 가장 리스크가 뭐냐면 하락장에서 상승장이 빡 되잖아요. 근데 상승장 잘 보면 은근히 가장 리스크가 높습니다. 은근히. 뭐 바로 상승장에서 한 번씩 폭락이 나올 때가 있거든. 폭락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익스칼리드로 상승량이 이렇게 쭉 가요. 한 번씩 이렇게 폭락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앞으로 이거 더 올라가겠지 이 생각에서 먹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유동성 없이 넣었어. 근데 하락이 됐어. 비자발적 장기 투자를 하냐 손절을 하냐 여기서 차이가 나오게 되거든요. 한국은 횡보장이기 때문에 진짜 손절 치는 게 굉장히 중요할 때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무섭게 작동을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유동성을 잃으면 안 된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삐지는 거야. 뭐? 이게 다시 올라갔어. 잠깐만 나 여기 손절 쳤는데 사야 되겠다. 삐졌어. 왜? 유동성 없이 가니까 이거 떨어졌을 때 끊어서 차야 되는데 이걸 꼭 올라갈 때 삽니다. 떨어지는 날 사세요. 떨어지는 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올라가서 떨어지면 똑같이 유동성 없어. 근데 수익률은 어디가 높아? 이게 높잖아. 그럼 당신들이 장기 상승장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서 사는 게 맞지. 여기 떨어지면서 사는 게 맞지. 자꾸 오른 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른 날 사는 사람들은 떨어진다는 거 이거 월 단위나 주 단위로 보고 사세요. 무조건 매수 일정은 1 단위로 보지 마. 1 단위는 무조건 딱 정해져 있어. 하락한 날 산다. 아니 놓치는데 다른 종목 많아. 다른 종목 사. 그 종목 하나에 꽂혀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자는 거야. 무조건 월 단위 주 단위로 보고 하락 시기 때 하락일에 사세요. 이게 상승장이라는 게 생각보다 이걸로 물리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상승이 돼. 하락이 돼. 상승이 돼. 근데 요거만큼 돌아와. 뭐야 이거. 이 기간 동안 뭐 한 거야. 요때 사야지. 이게 생각보다 단기 상승장이나 수익률이 제일 높아. 그럼 수익률이 높다는 건 뭐냐면 떨어진 날 샀을 때가 수익률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장 때 장기 투자해야 되는 이유도 이겁니다. 내가 어찌됐든 여기서 샀든 이렇게 해서 하락이 여기까지 왔을 리가 있잖아. 근데 기업이 이게 계속 올라가. 수주잔고가 꽤 많아. 우리나라는 공산품이 90%니까 수주잔고를 봐야 되는데 올라가.
그러면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이익이란 말이죠. 이거는 진짜 한국 시장에서 하긴 좀 어렵긴 합니다. 네, 상승장이 잘 보면 생각보다 위험한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상승장은 수익성을 택하되 항상 유동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근데 안정성은 시장에 맡긴 거다. 그래, 네가 하락이 어느 정도 장기 상승이고 어느 정도 매출 수주 잔고가 있고 하면 요 정도 하락이 난다 하더라도 여기서 더 추가 하락장으로 갈 일은 없겠다. 그래서 안정성을 시장에 맡긴 생각이에요. 근데 그 상승장을 개인의 생각으로, 개인의 실수로 리스크를 극대화하는 경우가 꽤 많다. 꽤 많다. 6번째. 한국의 경기 침체 시 유동성 최고봉은 채권 플러스 달러 엔화입니다. 제가 조금 있다 편이 갈 건데 한국은 뭐라고 했죠? 한국은 물가 플러스 국제 수지 이거를 선택을 하고 고용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관리해서 해도 0.6 이상 안 나요. 한국은 임금이 낮아야 돼요. 임금이 낮아서 물가를 최대한 잡는 구조로 갑니다. 이게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상대평가하고 경쟁 많고 물가 그 왜 민영화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그래 뭐 그럼 민영화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면 포기하면은 그래 고용을 0.6 그리고 저축 열심히 하고 부동산 올라가고 이게 한국 경제의 어쩔 수 없는 한계점입니다. 인구 작은 나라인 게 이제 한이지. 내수 시장에서 이게 커버가 안 돼요. 좀 덩치가 넓고 이러면 다른 지역에서 뭐 돌아가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커버가 되는데 이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부동산 가격 올라가죠. 물가 플러스 고용을 잡은 거예요. 대신에 서울의 여러 세금이나 물자 이런 것들은 다른 지역에 지불하죠. 전기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경상북도에서 넘어오는 방식이니까 이것도 똑같이 지역별로 똑같습니다. 물가와 고용을 그래서 물가와 고용을 어느 정도 커버하는 대신에 국제 수지를 포기한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이 부동산 가격, 이 임대료 가격 너무 올라간다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 정기적으로 폭락하잖아. 정기적으로 폭락하잖아.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방 이제 광역 도시 말고 울산 이런 상태, 이거 상태가 계속 변하니까 물가는 자연스럽게 그냥 자기가 원하지 않게 잡혀요. 가격들 디플레이션 나니까 뭐 국제 수지 바꿔 말하면 이제 생산 도시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고용이 좀 포기되는 상태가 됩니다. 일자리가 없어. 지방 도시에서 일자리가 없어. 일자리 있으면은 뭐 그거 위험한 일자리 가능성 높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지방의 중소기업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양아치 기업들이 많거든요. 연봉도 낮지만 양아치 기업이 많은 이유 자체가 어차피 네가 여기 이 지역에 있는 거는 뻔한 거 아니냐. 그럼 너 어디 갈 건데? 그렇게 해도 돌아가니까 양아치 기업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쿠팡 같은 이런 기업이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규정대로 하면 임금도 높고 잘 돌아가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자, 돌아가서 한국은 전체적으로 고용을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물가를 최우선적으로 잡아야 돼요. 물가가 오를 것 같다? 잡아야 돼요. 그러면 금리를 올려서라도 고용을 포기하고 잡는 게 뭐? 잡아서 이제 다시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이제 고용을 다시 살려야 되는 상황이 올 거잖아요. 그리고 중소기업들도 살려야 되고 그리고 그 세금도 까줘야 되고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러면 채권이 이제 고금리여서 이자 받다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 반복이에요. 한국의 채권은 솔직히 미국 채권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달러 엔화. 그래서 이 물가가 높아졌다는 건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한국은 그 화폐 가치가 왔다 갔다 해.
그럼 이제 안전자산인 달러나 엔화를 쌀 때 사뒀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화폐가 한국의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졌구나. 이거 엔화가 오른 거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의 화폐 가치가 더 많이 떨어진 거지. 강엔화라고 하기엔 좀 그래요. 솔직히 한국이 약원화라고 하는 게 정확해요. 더 많이 떨어졌다. 엔화가 오른 건 맞는데 저 정도로 심하게 오른 게 아니라 약원화가 심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화를 환전하는 겁니다. 이런 게 유동성 최고봉입니다. 한국 안에서. 이게 침체기, 하락장. 이게 이 방법이 유동성 최고봉이에요. 그래서 투자는 언제나 유동성을 어떻게 만들지? 이 고민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수익성이 아니라고. 유동성을 어떻게 만들지? 장기 유동성. 결국에 상승장에서도 팔아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 돈이잖아. 수익 실현을 해야. 유동성을 어떻게 만들지? 이 고민이에요. 나머지는 숫자로 보는 게 아니라 구매력 가치를 기준점으로 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구매력. 즉 유동성 플러스 구매력. 자, 노후 빈곤 되는 것도 똑같아요. 강남 부동산이 있는데 생활비가 없어. 팔아야겠다. 와이프는 커뮤니티가 여기 있어서 안 된다. 딸은 제발 강남에 부동산 보유해달라.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너는 밖으로 나가서 일 안 하니? 독립 안 하니? 안 해. 나는 강남 부동산에 계속 붙어 있을 거야. 원인이 대도 않은 결혼이잖아. 왜 샀겠어? 부동산 욕심내는 여자 플러스 그 딸까지 플러스 돼서 되는 거잖아. 이거 아니면 편하게 살아남지. 관계는 진짜 함부로 맺으면 안 돼요. 이걸 잘 살았다고 하는 게 맞을까? 지금 현재 미래가 안 보이는데 돈 쓰려는 사람은 무한히 소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근데 돈 버는 건 한계가 있잖아. 관계는 함부로 맺으면 안 돼요. 관계, 집단 공동체가 되고 거의 개입되는 건데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이 관계를 맺으면. 그래서 인생을 조지는 게 여기서 나와요. 돈 쓰고 호강시켜 달라는 것밖에 모르고 그걸 오랜 기간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고 성공한 것처럼 포장하는 이 로맨틱 이데올로가 있어. 그러면 인생이 날이 갈수록 나락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노인돼서 날아가면 지옥이야, 지옥. 돈 건강한 자유를 위한 건데 그걸 이해 못하는 인간들과 함부로 개입을 하면 시한폭탄이라니까요. 그게 친척이든 부모든 다 똑같아요. 저게 자유를 위한 거란 걸 모르는 사람은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결국에는 돈 빌려달라는 소리밖에 못합니다. 특히나 힘들면 뭘 한다고 했죠? 자기 인생이 날아갈 때가 일수록 도박을 하는 경향이 커져요. 인간은. 솔직히 나는 왜 그런지 모르긴 하겠는데 나는 왜 그런지 모르긴 하겠는데 자기 인생이 날아갈수록 저는 돈 있을 때 약간 가차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 돈이 부족할수록 인간은 가차를 하는 경향이 생겨. 왜 그럴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날이 갈수록 나락을 가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벼랑 끝 벼랑으로 향하는 건 확정이 되어 있어. 그걸 얼마나 느리게 가느냐 지금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투자해서 대박이 난다? 그럼 하나를 투자했으니까 날려먹는 것도 당연하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 썰입니다. 여기 이상부터는 뭐 듣기 싫으신 분들은 안 들으셔도 돼요. 결론은 다 했으니까. 자, 이번 투자 기회를 잡아도 여러분들 인생은 안 바뀝니다. 투자를 날로 먹으면 살고 싶다는 워커들의 취약한 기대를 유혹하는 게 저런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로 인생이 바뀌는 건 없어요. 투자의 목적은 인플레이션 해칭, 인플레이션을 덜 고통스럽게 받기 위한 거. 자, 4대 금융시장, 주식시장, 채권시장, 파생상품시장, 그리고 외환시장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요것보다는 채권시장이나 외환시장을 좀 사용하는 게 좀 더 유리한 시장이긴 하죠. 주식시장은 미국시장 이용하시고 자, 금융화의 영향력으로 부동산 시장도 좀 늘어났는데 부동산 가격이 팍 올라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님께서 글로벌 리세션을 한번 주고 이제 더 이상 부동산으로 돌아가는 꼬라지를 좀 각국에 제재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복지국가 해먹으려고 부동산이 올라가는 거라서. 유럽이랑 똑같아요. 저거 수출해가지고 내부에서 복지국가 해먹으려고. 이거 솔직히 어느 나라든 부동산 여자 때문에 하는 거잖아. 저 컴백시라는 멜라니아 표정 보십시오. 남편이 대통령 재선이 됐는데 하고 있어. 표정이 손도 안 잡아. 뽀뽀도 안 했어. 모자 긴 거 써가지고 뽀뽀도 안 했어. 표정이 안 좋아. 저 후줄근한 저 백악관에 저 무슨 안 좋은 거 발려 있다고 하나? 그래서 바이든 강아지가 수은 때문에 위험했다더니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 동네 들어가는 그런 곳에 들어가는 거 되게 싫어하는 느낌이 딱 나요. 자, 시장 상태. 여러분들은 시장을 이길 수 없고 온라인에 들어갔으니까
시장을 봐야지 자기 자신을 보면 안 됩니다. 타석에 들어갔죠? 그럼 공을 봐야 돼요. 혼자 훈련할 때처럼 자기 동작 점검하고 있으면 안 돼요. 실수를 감당하려고 훈련한 거지. 그걸 공을 안 보고 타석에 들어갔는데 지금 이거 영상 어디 갔어? 영상이란 사진 어디 갔어? 자, 요거. 자, 공은 여기서 와. 근데 진지한 얼굴로 자기 동작 점검하고 있어. 여보, 공을 봐야지, 이 자식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혼자 연습하냐? 너 그러다가 머리에 맞는다? 이런 걸 하고 앉아있어요. 타석에 들어갔으면 시장을 봐야지. 내가 관리할 건 딱 하나야, 유동성. 세팅값. 그건 무게 들기 전에 초기 세팅 잡는 거, 그런 값이에요. 자, 그럼 플러스 썸 상태. 주식 상승장이죠? 대세 상승장. 기관들 스마트머니가 좋아하는 게 이런 큰 이슈 없이 뭐든 사도 다트를 던져도 올라가는 그런 안정적인 상승을 좋아합니다. 그게 자기 조직화가 돼가지고 계속 추가 상승 하는 거예요. 스타트업들, 작은 기업들도 상승하는 그런 장. 사면 돈 되는 장. 그래서 S&P 500을 사는 거죠. 장기 상승장이니까. 그래서 미국에는 신규 기업이 이런 것 때문에 잘 나오는 겁니다. 왜 미국은 자꾸 새로운 문명이 발생하고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새로운 스타트업이 잘 나오냐? 얘네들 금융화 시스템 자체가 장기 상승장이라서 이래요. 신규 기업들이 그래서 계속 자꾸 튀어나오는 거야. 그리고 세금도 적고, 그럼 제로섬, 횡보장. 자, 대한민국 코스피가 이렇습니다. 이게 횡보장입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장이에요. 횡보장만큼 어려운 장은 없습니다. 저희 월가 애들도 횡보장에서 물려가지고 작살났잖아요. 똑같아요. 이게 진짜 어려운 장입니다. 신규 기업 나오기도 힘들고요. 덩치 키울 자본 규모도 안 돼요. 한국장은. PER? 이거 폭락했나? 폭락했는데 평균치입니다. 이제 폭락했는데 지금이 평균치라고. PBR? 폭락했는데 평균치라고. 살짝 낮은 편이긴 하지만 평균치예요. 배당 수익률 높아. 왜 그러냐? 주가가 낮은 게 아니라 이익 자체가 낮아요. 일단 제조업이기도 하지만 해고 자유화가 되냐? 세금 첫 듣지, 규제 많지, 노조, 정부, 변호사 비용으로 다 나가지. 이거예요. 왜? 여러분들 이익이 높다고 국제 수지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매출이 높으면 돼요. 그래서 한국은 매출을 높이는 방식으로 돌아가는 곳입니다. 2020년에 문재인의 최대 악업이 사내 유보금의 과세를 때립니다. 사내의 현금을 쌓아둔 기업에게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게 뭐냐면 투자의 자금 미리 모아두고 이런 거 투자해야지. 그럼 그 돈 모아주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 유보금으로 과세 때리면 뭐 하겠다면 은행에 대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은행 노조 인센티브가 되지. 미친 나라에 미친 나라. 세금 내고 난 다음에 순현금 이익을 과세하겠다는 거야. 부가세 빼고 이익 빼고 법인세 뜯고 또 남은 현금이 있네. 기업 유보금 과세한다. 세금을 이런 식으로 넣는 거예요. 경기가 침체되는데 투자 타이밍이 안 좋아서 보유하거나 아니면 환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유한 거, 이거 기업 유보금이라고 과세 때리는 거. 그럼 미국은 축적 이익세 있지 않냐? 미국의 축적 이익세는 있잖아요. 그게 유동적이고 실제 부가 사례도 많지도 않습니다. 부채 상황, 운영자금, 설비자금 확장 개선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선 넘지 마라는 뜻입니다. 과도한 이익 축적 시. 다른 거 조사하다가 같이 걸리면 이것까지 때리는, 엄벌시키는 그런 의미에 가까워요. 우리는 이익도 자본도 없고 제조업의 나라. 여기는 순이익률이 기본적으로 20% 넘는 게 흔한 나라야. 그리고 기업이 합리적 사업계획을 문서화하고 유지하면 대부분 회피 가능합니다. 이거 때려가지고 은행에 이자 챙겨주고 그걸 한국노조 여기에다가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은행 인센티브 만들겠다는 짓거리잖아. 그래서 프랑스식으로 국가주도로 은행 컨트롤해서 돌리겠다는 거잖아. 미친 나라야, 미친 나라. 미친 나라. 이런 거 선 넘지 말라는 거 많아요. 세금 회피 선 넘지 마라. 트럼프가 2017년에 세제개혁법. 세금 회피 선 넘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를 지금 한국에다가 갖다 이따구로 자본금 비율로 때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축적된 초과 이익에 대해서 20% 적용하는 건데.
그래서 스타트업이고 엔지니어고 다 도망가야 돼요. 망해야 돼, 이런 나라. 인류를 위해서는 이런 나라는 빨리 망해야 돼. 뭘 살린다고 하고 앉아있어. 죽을 것 같아. 살려야지. 무슨 소리야. 누구 좋으라고. 야, 살릴 거면 너네 죽고 난 다음에 살릴게. 그러면 구조조정돼서 다 먹으면 되잖아. 초기 수익률 되게 높겠네. 돈 쳐받는 것들 좋으라고 하는 거잖아. 상속세가 높아서 주가를 올려봐야 한국은 쓸모가 없어. 그러면 오히려 기업만 뺏겨. 넥슨, 저기 대주주가 정부예요, 정부. 일본에 상장했는데도 신규 기업 규제 투자가 많아 쓸모가 없어요. 큰 꿈, 도전, 희망. 액티브 할수록 여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돼. 여기는 발판으로 써가지고 외국으로 진출하는 용도로 쓰거나 아니면 내가 개인 사업을 하는 용도로 쓰거나 이런 경험을 쌓는 용도로 써야지. 액티브 할수록 여기에 있으면 안 돼요. 패시브한 사람이 여기에 있기 딱 좋아. 능력이 뛰어날수록 여기는 뭐 성장하는 게 아니라 노예가 되잖아. 내가 뭐 디자인도 할 줄 아는데요? 그러면은 일을 더 시켜. 근데 돈을 안 줘. 요런 식으로 되잖아. 너 시간으로 계약했잖아. 승진해줄게. 인센티브 10만원 생겨줄게. 안 받고 말아. 그냥 주말 알바하는 게 훨씬 더 돈 많이 벌어. 그런 경제시장입니다. 실물 경제시장. 야, 한국은 제로섬이야. 사실상 파생상품이네. 그럼 섹터 로테이션, 순환매라는 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맨날 여기 찾는 성향 있죠. 어디 단기 급등주 없나? 그리고 레인지 트레이딩. 맨날 지지선과 저항 따지지. 자,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되니까 여기 지지 받았습니다. 그럼 이 다음에도 지지가 되겠죠. 더 떨어지네? 손절선 정확히 지켜주죠. 올랐어? 올랐어? 여기 저항선이 이렇게 쭉 있으니까 여기서 팝시다. 그럼 여기 더 오르면 잠깐 더 올랐잖아. 못 참고 여기 사면은 또 이제 떨어져가지고 지지선 아직 안 도달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올라갔어. 이게 횡보장이 진짜 어려운 장이에요. 그래서 레인지 트레이딩 하는 겁니다. 맨날 이거 잘하는 사람이 돈을 벌어. 그럼 이걸 잘하려면은 뭐냐면 맨날 시장 쳐다보고 있어야 되거든. 직장인이 돌아다니면서 투자할 만한 그런 시장은 아니에요. 직장인이 있으면서 투자할 만한 시장은 아니에요. 그 가치 투자자 배당주로 돈 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그냥 이게 배당으로 계속 난 현금이 좋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거 은행주죠. 은행주 쌀 때 사가지고 난 그냥 계속 배당만 받을 거다. 배당은 계속 올라갈 거니까 돈 풀수록. 탑다운 수출 보이는 걸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섹터 로테이션, 글로벌로 수출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래서 우리나라는 순환매라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특징이 아니라 횡보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 못하는 거나 미국 투자상이랑 다르다고요. 가치 투자가 저기 미국에서 잘 통하지. 워렌 버핏이 왜 나는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돈을 잘 벌었다라고 할 것 같습니까? 한국에서 하지 않아요. 문명의 발전 속도가 달라. 다른 나라마다 같은 문명을 가지고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게 문명 게임이야. 문명의 발전 속도 단계가 다르다고. 한국 야구, 일본 야구, 미국 야구 다 달라요. 야구공의 그 질 자체가 달라요. 매끄러운 거나 이런 거에. 투수, 타자 성향도 다르고 구장 특징도 다 다릅니다. 즉 장과 시장이 다르다고. 거기에 사람이 투자자가 적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 시장 이 횡보장은 제로섬입니다. 파생상품이랑 똑같아요. 기관돈, 국민연금돈, 세력돈 좀 해먹을 수 없을까 이러다가 개미 털기. 어디 개미가 말이지. 그래서 개미 털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변동성 활용으로 먹는 자에게 말이 쉽지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나도 언젠가 잃을 수 있는 도박장인 겁니다. 여기는 저거에 굉장히 특화된 고수 트레이더 몇몇만 생존할 수 있는 장인 겁니다. 이 도박에서 벗어난 사람은 배당 투자자와 정말 투자 잘하는 트레이딩 잘하는 사람 몇몇 말고는 없습니다. 배당 투자자 중에도 소수 몇몇만. 그럼 아직 하락장 아니니까 투자 빼긴 그런데 이런 횡보장에선 장기 투자는 미친 짓입니다. 워렌 버핏처럼 방망이를 짧게 잡고 유동성이 최우선이에요. 횡보장에서 유동성이 최우선이라고 했잖아요. 한국은행이 인정한 쓰레기 같은 투자처 수도권 아파트에 있던 금, 정기예금, 코스피 정기예금보다 낫다니까? 그 갑자기 배당 투자자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구나. 배당, 주식을 투자하는데 왜 배당을 투자해? 나쁘지 않았구나. 정기예금보다는 높은 수익을 가질 수 있다.
예금보다 장기 투자 수익률이 낮아요. 그래서 이런 횡보장에서 장기 투자를 한다는 건 위험한 짓입니다. 자, 하락장. 마이너스 썸이 지금 이제 다들 잃는 상태죠. 그 전에 튀어야죠. 장기 투자하면 안 되고. 이거는 애초에 그 전에 튀었어야지. 근데 대부분 실수하는 것보다 횡보장이 하락장으로 되는 걸 잘 몰라요. 리세션이 나기 전에 준비하는 것보다 리세션이 나고 난 다음에 유동성이 가득한 상태에서 가는 게 낫습니다. 리세션 준비는 딱 하나예요. 유동성. 그리고 난 다음에 금리가 최하일 때 보자 이제 뭘 주워 볼까. 시장이 피바다가 되었을 때 이제 죽을 만큼 많이 죽었나 아직 덜 죽었네. 저 스타트업들 뭐 그리고 그거는 어디다 해야 된다?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다 해야 된다.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다 해야 된다. 초장기로 봤을 때 대세 상승을 하는 그런 국가에다가 해야 된다. 글로벌 투자 자금이 들어가는 곳에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인도 주식을 투자하기 좀 어려운 이유가 그래, 인도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 같아. 첫 번째, 저거 전쟁 터지죠. 저런 개도국은 언제든 전쟁이나 반란이나 이런 것들이 터질 수가 있어.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가는 올랐는데 손실이 날 수 있어요. 아르헨티나 투자하는 기분과 똑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야 된다. 추가. 시장이 좋아도 내 실수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가장 큰 실수라는 게 1등이 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제일 수익률이 높은 게 뭐냐? 그럼 수익률 높은 주식을 한번 샀다고 쳐봐요. 그럼 그 다음에도 수익률이 높을까? 첫 해 한 해의 수익률이 제일 높은 그 종목이었을수록 하락도 제일 크게 나오는 경향이 큽니다. 그러면 그걸 팔아야 되는데 안 팔아. 특히나 한국 주식에서. 투자할 때 트릴레마, 수익성, 유동성, 안정성 중에 두 가지만 택할 수 있다. 남은 하나는 시장이나 종목의 도움을 받는다. 시장, 종목의 도움을 받는다. 근데 사실 시장이 맞죠. 채권 시장 들어가는 거니까. 상승장, 안정성을 배제하고 낙관적 시장이니까 여기에 들어간다. 그럼 시장에 맡기는 거예요. 안정성. 왜? 하락이 덜 될 거라고 믿고. 그래서 수익성과 유동성 위주로. 그럼 여기에 하이드 채권도 들어가는 이유가 이겁니다. 저게 중소기업들이거든요. 중소기업이 빌리는 돈, 고금리. 트럼프가 10년물 국채금리를 떨어뜨리고 싶어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미국 채권의 이자 비용, 미국 정부의 이자 비용도 있지만은 중소기업 메인 스트리트를 살리고 싶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하이드 채권 금리로 대출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10년물 채권 금리 플러스 가상 금리는 하이드 채권 금리가 됩니다. 즉 인플레이션 기대값이 떨어지고 10년물 채권 금리가 떨어지고 그러면 가상 금리도 최소화된 상태에서 하이드 채권의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 메인 스트리트에게 돈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대출 자금이나 이런 것들 차관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월가가 지금 현재 조작질을 하고 파월이 금리를 안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샤워실의 바보가 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반쯤은 정치적인 것 같긴 한데 솔직히. 그래서 저는 안 하는데 금리가 좀 많이 떨어졌을 때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하이드 채권 매수하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도 어느 정도 매수하시는 분도 있고 분할 매수하시면서. 근데 저는 그냥 기다렸다가 장기적인 안정 성장주 기술주 투자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는 이미 떨어졌을 때는 신흥국 채권이 더 많이 오르는 경향도 있고, 두 번째는 한국 국채에 충분히 들어가 있으면은 이자 나오는 게 이미 잘 나오는데 왜 굳이 수수료 내고. 그래서 미국이면 성장주 사야지. 저 때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잠깐 달러 남아돌 때 해볼 만한 거? 근데 굳이 할 필요 없는 거? 저는 하이드 채권 들어갈 때 잘 안 해요. 타이밍 놓쳤을 때가 있어요. 애매하게. 잠깐만. 돈이 남는데? 이거 과도하게 돈이 남는데 타이밍을 놓쳤네? 근데 마침 하이드 채권 타이밍이야. 그럼 그때 사요. 그래서 워렌 버핏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큰 기업 안정적인 곳에만 투자하지 않냐. 문명 발전에 무슨 소용이 있냐. 새로운 혁신이나 이런 게 안 나오게 된다. 이런 비판이 여기서 나와요. 맞아요. 근데 워렌 버핏이 하는 말은 나는 인플레이션 고통만 없으면 되고 난 아는 데만 투자한다. 모르는 데 투자 안 한다. 반대쪽으로 투자하는 게 VC입니다. 스타트업, 중소기업보다 더 위험한 초기 기업에 투자한다는 뜻이잖아요. 거기에 장기 투자해서
빅테크까지 성장시키겠다 혹은 상장시키겠다. 그래서 VC가 나름 인정받기 시작한 게 문명을 발전시킨다, 혁신한다, 그런 겁니다. 세카이어 캐피탈 VC를 이거 스타트업에 장기 투자하기 유명한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을 떠야 되는 이유 중에 뭐냐면, 첫 번째는 시장이 작아서 지금 일본, 인도, 동남아, 인도네시아 투자하기 바빠요. 글로벌 투자 비용, 글로벌 VC가. 한국은 자본도 없지만 글로벌 자금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글로벌 자금이 한국에 안 들어옵니다. 저거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투자금으로 연봉이 나옵니다. 이익으로 연봉이 안 나와요. 투자금으로 연봉이 나와요. 특히나 보안이나 엔지니어는 소비 조직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투자금으로 연봉이 나옵니다. 개발자는 프로덕트 그룹이기 때문에 투자금으로 신규 프로젝트가 있을수록 연봉이 나옵니다. 저거 쫓아가야 돼요. 한국 VC도 버리고 동남아 가는 와중에 한국 스타트업도 미국, 일본으로 플립하고 있습니다. 도망치고 있어요. 뭐 그러면서 일본은 지금 현재 여기는 첫 번째는 데이터 센터도 많기도 하지만 원자력이 지금 현재 미가동된 게 49개 정도 되거든요. 이게 딱 AI 돌리기 딱 좋아요. 겸사겸사 일본에 민영화 시킨 이유, 그 전기세가 너무 오른 걸 막을 수 있고, 참 웃긴 게 전기세가 올랐는데 도쿄전력이나 뭐 이런 전기 시장은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자력 돌리고 그렇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빅테크들이 여기 다 들어가고, 두 번째는 전쟁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도 있지만 친미 국가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일본에 많이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왔다 갔다 하잖아, 솔직히. 한국에 대량으로 투자하기에는 좀 애매해. 그래서 아시아 허브로 삼아요. 딱 좋아. 그리고 규제가 많습니다. 변호사 벌이용이죠. 사업 투자 기술, 뭐 포지티브 규제, 허가제 하나 풀면 더 있어요. 그리고 법안 발의가 글로벌 1위입니다. 영국의 42반대, 세계 최다 법안 발의국이에요. 뭐 글자 쫓아가지고 그 법안 발의 맡기면 계속해. 뭐 여기는 튀어야 돼. 문과 국가라니까. 그리고 M&A 왜 합니까? 경쟁에서 뺏으면 되지. 안 그래도 자본도 없는데 M&A 하기보다는 뭐 그냥 경쟁에서 뺏으면 되지. 다이소, 쿠팡 같은 기업이 진짜 백화점 이마트 뚫고 한 게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흑자 스타트업 찾기 어려워요. 여기는 가격 올리는 거에 되게 민감해. 그 욕을 엄청 하고 하는데 지네들 임금은 올라야 돼. 그래서 흑자 스타트업 찾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리고 4년째 플랫폼 국가만 하고 있습니다. 미쳤다고 글로벌 VC가 옵니까? 이게 중소기업급도 불러가지고 국가만 하는데 미쳤다고 옵니까? 4년째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글로벌 VC는 이런 거 각종 규제, 산업 규제, 모든 규제 때문에 그냥 안 해요. 여기 시장도 좋고 쓸모가 없는 국가야, 여기는. 근데 뭐 지금 현재 윤석열 욕하는 사람들 다 똑같아. 정부가 투자 안 해서 그렇다. 정부가 돈 안 뿌려서 그렇다. 정부가 돈 안 뿌려서 그렇다. 그래. 니네들은 그거 부채 내고 세금 니들이 내고 해. 미쳤다고 이걸 살립니까? 이거 최대한 튀어야 돼요. 물론 제가 아직까지 포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건 있지만은, 그래서 끝까지 포기를 못하고 있는 건 있지만 이건 튀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보면 무조건 튀어야 됩니다. 엔지니어나 이런 사람들 여기서 세금 뜯기면서 노예 짓거리가 됩니다. 최대한 튀어야 돼요. 여기서 뭐라고 있습니까? 튀십시오. 저는 해보다가 이제 안 되면 튈 건데. 미래의 문명이 발전하는 단계로 가십시오. 그런 국가로 가십시오. 지금 현재 다음 문명은 제가 아무리 보기에는 일본, 미국 여기 두 중심으로 그 주변 국가로 쭉 갈 것 같거든요. 영국, 캐나다, 호주, 미국, 일본 요 정도로 보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아니면 차라리 싱가포르라도 가세요. 한국은 제가 보기에는 다음 문명으로 못 가요. 일단 플랫폼 시장에서부터 주저앉혔어요. 다음 문명으로 못 가요. 한국은 선도자에 비슷하게 끼지도 못할 겁니다. 독일같이 옛날 영역, 장인, 제조업의 뭐 특정 영역 이거 다음 문명으로 가는데 꼭 필요하다. 그걸 이제 파는 그런 식으로 유지되는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규 인력이 들어와서 뭘 어찌할 건 안 됩니다. 필연적으로 우리는 시장 찾아서 떠나야 합니다. 자, 정리. 상승장 전략, 안정성 배제하고 수익성 하는 건데 이건 그냥 미국이다. 기술주, 소비재 이런 게 뜨는 이유 자체가 미국이 장기 상승장이라 그렇다. 그래서 낙관적 시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콜옵션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거 하지 마십시오.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이거 알고 유동성 있는 것만으로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냥 그 기관들이 하는 거고. 횡보장. 이게 제일 어려운 건데. 레인지 트레이딩. 이거 여러분 이거 못합니다. 이거 과도한 이거 저PBR. 여러분들 이거 못해요. 이 가치주 발굴해서 한 게 제가 워렌 버핏이 일본에 한 거잖아요. 일본도 상당 부분 횡보장이었기 때문에. 섹터 로테이션. 이거 경험 엄청 많아야 돼요. 이거 못해요. 하락장 전략. 국채현금. 자, 한국은 미국의 상승장, 그리고 이 하락장, 국채현금 안전자산. 안전자산은 안전자산 화폐. 엔화 달러. 요거면 끝입니다. 뭐, 한국의 주식시장은 국장은 횡보장이라서. 저거 진짜 초보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도 채권 먼저 가르칩니다. 야, 채권. 야, 국채. 알겠습니까? 지금 처음 주식시장 하는 사람이 할 만한 시장이 아니야. 한국은 이 횡보장. 위험해. 수익성 포기해야 되는 전략인데 전부 수익성 생각해서 한국 주식을 사잖아. 여기서 하려면 내가 종목 선정 능력이 엄청나야 됩니다. 하락장은 종목 선정에서 다 떨어지는 건데 횡보장에서 내가 종목 선정 능력이 엄청나야 돼요. 혹은 트레이더가 되거나. 그럼 눈이 맛이 가요. 건강 다 작살나야 돼. 메인으로 하는 사람은 있어도 이거 사이드로 못해요. 절대 직장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섹터 로테이션 이거 경험치 있어요? 여러분들? 경험치 있어요? 이거 섹터 로테이션 하나 알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나 되는 게 아니라 그거 돌 때마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역 얼마나 되는지 그거 살펴보면서 가야 돼요. 지금 주식 시작하는 사람이 할 만한 시장은 아닙니다. 한국은. 오래 가질 시장도 아니고 횡보장이잖아. 즉 모아간다는 개념이 통용이 안 되는 시장이에요. 하락장보다 횡보장이 더 어려워요. 하락장은 티가 나잖아. 횡보장은 언제든 하락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시장입니다. 횡보장이 상승장이 될 가능성은 적어요. 관성이 있어서 6대2 정도? 남은 2는 그냥 횡보장으로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2의 확률로 상승장이 잠깐 될 확률이 높은데 그거는 너무 밑에 떨어졌을 때. 이것도 이제 박스권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방송에서 몇 가지 말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양해해 주십시오. 왜 너무 밑에 떨어졌을 때 그런 게 생기느냐 그런 거는 제가 방송에서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횡보장은 어떤 경우에 많냐? 은행 대출 위주로 돌아가는 제조업 많은 국가. 그럼 이자만 내면 된다. 이런 거에 많습니다. 이익 개선이 필요 없어요. 여기는. 그리고 그걸 정부가 막고 노조 달라는 정도로 선만 넘지 마. 줄게. 주주든 뭐든 돈 니들한테서 안 나온다. 신산업화해야 될 때가 필요하잖아요. 자본이 필요한데 그럼 분할 상장하자. 그럼 이제 떼먹기 하는 거야. 미국은 정부가 독점금지법으로 분할시키는데 한국은 기업이 분할해요. 금융화를 막는 곳이고 이게 국가와 기업과 노조가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작살이 나는 거예요. 주식 처음 하는 사람이 걸려든 게 뭐다? 워렌 버핏 따라하는데 가치 투자 계산을 못해요. 할인율, 성장률, 배당 뭐 이런 거 한국 주식 특징은 몰라요. 다모다란의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가치평가의 구루입니다. 두 번째, 워렌 버핏 따라한다는데 왜 미국에서 태어나서 부자 되었다고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상승장이니까, 장기 투자니까. 그리고 세 번째, 횡보장에다가 수익률을 바랍니다. 처음 하는 사람에게 난이도가 가장 높은 매우 가혹한 시장입니다. 한국인의 장점, 환차익이 좋다, 세금도 안 내고, 그리고 채권 해먹기 좋다. 물가 잡기가 최우선이라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국장은 매우 주의하십시오. 근데 굳이 국장을 해야 될까? 물론 저는 하고 있긴 하지만은 저야 경험치가 좀 있으니까 하는 거지. 이거는 길게 모아갈 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일부 종목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종목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종목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마음 편한 미장을 하십시오. S&P 500은 노후까지 모아갈 만합니다. 근데 과연 한국에서 그거 외국에 투자하는 거 세금을 적게 때릴까? 튀어야 됩니다. 그래서